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금시총은 넘는다고 보죠. 그래서 10억이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죠. 길게 보면 5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 불장에서의 상한선은 3억 5천쯤으로 봅니다. 한국 돈으로. 자, 한국경제 긴급진단 요 책 출간하시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대표님 오시면 항상 듣는 얘기는 뭐 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 코인.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뭔가 코인을 받고 싶어서 여러 군데 지역이나 어디 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이 지난번에 12월에 나오셔서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에는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이 승인된 이후로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죠. 네. 가격이 근데 오히려 폭등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기다렸던 건데 폭등하지 않았던 이유도 전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오히려 또 왜 떨어졌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 업계가 한 7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렸고요. 신청 때부터 하면 10년 기다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승인됐는데 역사가 바뀌었는데 폭등은커녕 폭락했어요. 20%나. 저는 그날 아침에 소식을 듣고 샀거든요. 승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저도 샀습니다.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익을 볼 줄 알고 6,300만 원에 샀습니다. 6,300. 네, 지금 아직 6천만 원이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 1, 2주 동안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ETF라는 게 막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현물을 잡아야 되는데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현물을 잡는 시점이 다른 데다가 GBTC라고 기존에 ETF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샀던 그런 거대한 펀드가 있는데 300억 달러나 모았습니다, 얘네들이. 네. 근데 그게 이제 ETF로 전환이 됐는데 다른 데는 수수료가 뭐 0.2, 0.8인데 여기는 1.5%예요, 수수료가. 그래서 이 GBTC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다른 이제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 그 ETF로는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주말을 끼고 하면서 팔리는 건 팔리는데 사는 건 아직 못 사서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는데 3주 지나서도 여전히 뭐 소폭 반등을 했지만 그런 거 봐서는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 근데 전부 다 뭐 이 그레이스케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순매입이었거든요.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가 순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입이었는데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안 맞았다 하더라도 계속 순매입이 있어요. ETF 승인 이후에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알겠냐마는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이 좀 있죠. 뭐냐 하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약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00조. 네, 1,000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하죠. 근데 그 ETF가 순 유입이나 순 뭐 매도가 있더라도 그거는 기껏 뭐 1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전체 시총에 비해서는 별 의미는 없죠. 금도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금도 금 ETF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 ETF가 지금 현재 1,000억 달러인데 금 시총은 뭐 몇 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뭐 ETF가 됐다 그래가지고 ETF로 뭐 매수 자금이 들어와서 금값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금의 지위가 바뀐 거죠. 2004년도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가 들어와가지고 매수 물량이 막 집중되는 이런 현상도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의 지위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질문을 좀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뭐 지난 2, 3주 동안 폭락하거나 또 조정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폭등하지 않는가? 처음에 작가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미를 모른다. 네, 미국 월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그 의미를 아직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의미를 알려주시죠. 월가가 승인한 이유.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 얘기를 한참 하고 다녔거든요. 제 지인들이 다 알겠는데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겠죠. 미국이 가만두지 않기는커녕 미국이 같이 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미국이 승인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승인하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라든가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든가 이게 일부 비트코인을 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샀다 팔았다 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뭐 미국이 이것을 뭐 금지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가격을 폭락시키는 어떤 그런 규제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면 미국이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지 않았나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은 달러에 도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제가 공부한 10년 전부터 이 업계에서도 비트코인은 달러에 도전한다 이런 말이 많았고
미국은 비트코인 싫어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 관찰해 보고 제가 공부한 바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번 현물 ETF 승인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고위 관료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이 시종일관 반 비트코인이었죠. 중국 정부가. 예. 사람들은 그때 10년 전에 반대로 생각했어요. 워낙에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제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친화적이다라는 의견이 한 몇 년 동안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그 가설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데? 아직 뭐 특별히 중국 정부의 반응이나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미국의 현물 ETF 통과 이후에 가장 다음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 예, 홍콩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중국의 거대 자본이 그 홍콩을 통해서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했다는 이제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 시장이지만 자본은 중국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요청했다. 카드라인 거야, 실제 뉴스인 거야? 뉴스예요, 뉴스.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계속 2년 전부터 친비트코인적인, 친암호화폐적인 그 정책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미국의 월가의 승인 이유로 주목하는 게 홍콩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일부인데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수세적이거나 반대의 목소리가 강한데 홍콩은 지금 되게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이것을 두고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제 관점은 뭐 굉장히 이제 유치한 수준의 이제 관점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홍콩이라는 곳을 우리가 여괴라고 불러요. 오프쇼어. 홍콩은 사실은 영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닐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옛날에 뭐 홍콩 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주 좋은 걸 홍콩 간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영국령이었지만 사실 영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지만 법적인 지위는 영국 아래에 있으니까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어렸을 때 주윤발 영화도 보고 하면 르와르라고 홍콩 르와르라는 장르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 영화들 보면 무기, 마약 이런 것이 뭐 홍콩에 엄청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홍콩에 대한 이미지가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할 때 홍콩 간다 그러고 하나는 막 무법 천지. 그게 이제 자유의 양면성이죠. 자유가 많으니까 좋은 것이기도 하고 자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깽단들의 이제 놀이터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형식적인 이제 위상이 옮겨갔는데 원래 중국이 이제 터치 안 하기로 했다가 계속 조금씩 터치하면서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주기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전에 아주 기승을 부렸고 코로나 때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상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했죠, 홍콩이. 그래서 홍콩에서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뉴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홍콩이 이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선정한 것 같아요. 국제 자본 시장에서 아시아의 허브였는데 중국화 되면서 이제 그 위상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바에 뭐하러 홍콩에 있어. 중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영장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떠났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잡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나 봐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되게 안 좋았을 때 홍콩발 뉴스가 훈풍이 있었어요. 홍콩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허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홍콩 현물 ETF 승인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또 미국 주식에서 주식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못 사요. 홍콩을 통해서도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삼성 자산운용은 아예 홍콩에다가 2023년 1월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그 규모가 1년 동안 4배가 늘었거든요. 홍콩인들이 산다기보다는 한국인들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하는 건데 홍콩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가 들어서면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고 못 사는 건 규제가 있겠지만 여론은 확 바뀌지 않을까, 한국의 여론은. 홍콩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뭐 금융센터 만든다며. 순차적으로 미국, 홍콩, 뭐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퍼져나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까 달러 말씀해 주셔서 근데 달러와 비트코인 관계를 역으로 보아 달러가 강하면 비트코인이 약하고 달러 위상이 약해지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달러는 음해상관 관계가 살짝 있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가 비싸지면 비트코인이 싸지고 달러가 싸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냥 비트코인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그 배후에는 블랙락이 있거든요. 블랙락이 지난해 6월에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레리 핑크 CEO가 어느 뉴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독특한 자산인데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제 식으로 하면 이제 지정학적 자산이다 이렇게 지정학적 자산. 예, 보고 있거든요. 요새 작가님들 느끼시겠지만 세계 질서가 특히 물류와 관련된 질서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홍해 이상하고 막 호르무즈 이상하고 이상하죠. 이게 뭐 여러 그 뉴스를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딱 단순화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 미국의 힘이 별로 투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뭐 항공모함 2대씩 보내고 뭐 이러질 않는 거예요. 이쪽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힘의 축을.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쪽이 많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위상도 악화됩니다. 달러의 위상이라는 거는 미국의 해군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을 투사해가지고 국제 무역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굳이 많은 나라가 달러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달러 위상도 낮아져요. 근데 달러 위상이 낮아진다는 것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러가 부족하면 오히려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서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달러 유동성이 그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막 전 세계에 넘쳐나듯이 넘쳐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와중에 인간들은 또 국경을 넘는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안 좋게 보시는 뭐 분들의 의견 중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에 달러를 대체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해주셨는데 미래는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다라고 글로 쓰거나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보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건 진짜 끔찍한 국제 질서의 붕괴를 지나야만 되거든요. 달러 질서라는 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을 딛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들의 핏값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국제 질서인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더라도 비슷하게 그런 고통을 인류가 통과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교체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 가능성도 점차 좀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장 수혜자는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이더리움은 그 비포 애프터에서 일단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일반 상품이 아닌데 일반 상품처럼 일반 금융 상품처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이제 이번에 먹혔잖아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막상 ETF가 승인이 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나서 이더리움이 오른 거예요.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이번 5월 달에 이제 시안이 하나 돌아오거든요. 다시 소문에 사는 시절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가능성도 있나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상하신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더리움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더리움 왜 어려워요? 넘버 2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그 SEC의 그 발표문을 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뭐 어떤 국제무역을 정상화하고 뭐 무너지고 있는 화폐 질서를 지탱해주고 지정학적 자산이고 뭐 이런 좋은 얘기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법원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테러 자금에 쓰이고 자금 세탁에 쓰인다. 뭐 이런 투의 선언문이었어요. 승인했지만 승인한 건 아니다.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승인해서 뭐 금융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승인하는 게 법원에 요청 갔다. 뭐 거의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도 되겠다. 왜냐하면 SEC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건 법원이 사람들이 또 이런 회사들이 기소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SEC가 또 소송에 휘말리고 귀찮으니까 다 해줘버렸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피하려면 이더리움도 해줘야지. 뭐 이더리움 안 해주면 또 소송당할 텐데 뭐 이런 전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다르고 며칠 전에 나온 이제 그 연구소는 이제 워싱턴에 있는 뭐 TC 연구소라는 곳인데 거기서의 의견은 그러니까 2명의
SEC 의원이 5명이에요. 그래서 2명의 민주당이 임명한 의원하고 2명의 공화당이 임명한 의원 중에 민주당이 임명한 2명의 의원은 반대했고 공화당이 임명한 2명의 의원은 찬성했고 게리 갠슬러가 캐스팅 보트를 졌는데 민주당 임명이지만 찬성했어요. 그래서 3대2로 가까스로 됐는데 이걸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의원들이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힐난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가 선거의 한입니까? 대선. 5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해 버리면 너무 쓸데없이 너무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진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다음 차기 정부라든가 혹은 자기 후임한테 넘기려고 하지 굳이 자기가 뭐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뭐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비트코인도 이게 10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됐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바로 해주진 않을 거다. 이런 우리의 또 느낌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더리움까지 해버리면 에이다, 솔라나도 막 다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들과 이더리움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보다는 비트코인하고 나머지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안 팔았어요. 투자를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SEC 의장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게리 갠슬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빼놓고는 대체로 다 증권이다. 그럼 이더리움이 증권이 되면 무슨 일이 돼버리냐면 이더리움은 실제로 초기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무허가 증권 판매가 돼버려요. 무허가 증권 발행이거나. 그럼 그 연방법 위반입니다. 그럼 이제 법에서 중요한 게 독수독과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네.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나쁜 과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그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을 어떻게 승인을 하냐. 이런 이제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승인해주면 이제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그거 자체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솔라나, 에이다, ETF도 계속 신청이 들어올 텐데 다 해줘야 돼. 예,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에이다, 솔라나 사이에 선을 긋는 것보다는 비트코인하고 나머지하고의 선을 긋는 게 훨씬 쉽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대표님은 이번에 이더리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번에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언젠가는 되겠죠, 이것도. 네. 워낙에 이제 또 블랙락도 신청했고 네. 또 피델리티도 이제 관심이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관심이 있고 해서 신청했으니까 그 월가에 이제 쟁쟁한 분들도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훨씬 편안하게 느낍니다. 비트코인은 왠지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님? 비트코인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디다 써요? 제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뭐 하는 사람 있으면 이 투자하는 자산 빼고는 사실 저는 코인으로 세상에 뭔가 생산적이고 만들어내고 있는 건 제 주변에서는 못 봤거든요. 네.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이 그렇고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더리움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뭐 2시간도 짧다고 생각하고 막 떠들 거예요. 물론 다 청사진이죠. 다 청사진이지만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별로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뭐 굉장히 이게 새로운 기술이고 블록체인이고 뭐 스마트 콘트랙이 어쩌고 뭐 세계 금융과 무역을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청사진을 쫙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냐 이런 이제 생각은 직관적으로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가의 그 큰 손들도 이더리움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문을 두드릴 걸 분명해요. SEC에 정권이 바뀐다면 더 쉽게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나 한마디로 다른 것들은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코인은 뭐 다른 쪽에 실제로 사용될 뭐 구체적인 예시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왜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말귀를 돌리는데 계속 글로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은 정부가 무한정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종이 화폐에 대한 대안이 됩니다. 개인들에게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일 수도 있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이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는 시대에 자산을 옮기는 거하고 신원을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자산을 옮기는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돼서 그 거대한 메타버스 우주에서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금융의 기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금융의 기초는 금융기관들 간의 초단기 금융이에요. 실제로 그건 돌아가거든요. 그 초단기라 그러면 진짜로 오버나잇이라 해서 밤새 빌려줬다가 다시 되받거나 좀 길면 일주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금융기관들 간의 여신이니까 이자가 별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거기서 스프레드가 붙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담보 대출, 그다음에 주로 이런 거예요. 그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보통
신용으로 사잖아요. 한꺼번에 돈 안 내고. 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현대자동차 여기 사면 현대자동차가 기계값 공장해서 노무비 다 내고 자기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 자동차를 그렇게 신용으로 팔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다 들어가는 거고 네. 돈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동차 기업도 신용으로 자동차를 팔지만 실제로 돈은 받아야 됩니다. 네. 여신을 일으키죠. 그럴 때 이런 초단기 금융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신뢰가 좋으니까 그런 걸 끌어와서 거기다가 스프레드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4, 5% 이자를 내는 거죠. 담보물 확실하잖아요. 자동차라는 담보물이 확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 내거든요. 네. 근데 그 초단기 금융은 아주 이자가 적죠.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 그 초단기 금융의 이자율을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위험이 있어요. 한 은행이 파산하면 그 전파가 되거든요. 네. 왜 부도되냐 하면 담보물이 아니에요. 이 초단기 금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실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담보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담보에 대한 어떤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부도가 일어나면 담보물이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실제 점유물이 아니니까. 금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채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한테 긴급 자금을 꺼주면서 아르헨티나 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밤새 받기는 어렵잖아요. 금은 말할 나위도 없이. 네. 근데 비트코인은 점유물이에요. 실제로 가죠. 그래서 그 은행이 파산하면 나한테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는 거고. 예. 그 법원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팔아버리면 돼요. 이거를 저는 몇 년 전부터 떠들어왔는데 요새 월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초단기 금융의 담보 문제를 해결한다. 네. 비트코인이라고 말은 안 하고 네. 초단기 금융의 담보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한다. 네. 블록체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실제 점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고 네. 이것이 실제로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내가 점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그러면 시총 아까 전에 1,000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금 시총은 넘는다고 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 시총은 가볍게 넘을 거라고 그럼 봐요. 시총이 지금 16배입니다. 1경 6천조. 네, 1경 6천조. 네. 16배. 근데 말씀하시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 10억 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언제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인가요? 10억? 10억이요? 10억은 돼야지 이게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잡아서 이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억이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죠. 한 5년은 좀 길게 보면 5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불장에서 10억이 당장 된다는 건 좀 오바예요. 아니고. 또 꺼지겠죠. 근데 이번 불장에서가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 아닐까요? 그쵸. 이번 불장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이어지는 불장 반감기랑 어제 본 뉴스에서는 17만 달러 개당 가격이 20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보는 관점.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30만 달러 네. 약간 보수로 보는 분들은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한 4억 보는 거죠. 저는 이번 불장에서의 상한선은 3억 5천쯤으로 봅니다. 한국 돈으로. 네. 그리고 3억 5천이고 5년 내에 10억을 보시는데 그렇게 10억 정도로 말씀하시는 근거나 이유는요? 예를 들면 뭐 8억일 수도 있는 거고. 그 10억이 이제 한국 돈으로 우리한테는 기준점이 되지만 이제 네. 달러 기준으로는 별 기준점은 아니죠. 네.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우리가 1,000원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 아닙니까? 100만 달러. 예.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금하고 이제 맞먹는 시총이 되는 거죠. 금을 약간 넘어서는데 금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금이 금융의 기초 자산인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의 속성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금보다 더 좋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1일물의 담보물로 되는 건 금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의 시총을 넘어서니까 그 기준점이 뭐 100만 달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아마도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금 시총만큼은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네. 비트코인 초기부터 있었던 좀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이 그 미친 척하고 한 말입니다. 근데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네. 많이 할인해서 금 시총의 5%는 당연히 간다. 그게 1억이었어요. 1억. 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1억이 된다라고 떠들었던 거죠. 근데 이미 지금 금시총의 5%에서 10% 사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목표 달성했으니까 네.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올해 또 4월에 반감기 있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네. 반감기 이후로 이제 늘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 이게 경제 상황과는 상관이 없네요. 경제가 미국과 뭐 한국과 세계 글로벌이 다 안 좋아요. 근데 뭐 혼자 비트코인 나 반감기 끝났어. 반감기 시작이야. 이제 딱 갈 거야.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뭐 세계 경제 관점에서 보면 작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에서 경제적인 패닉은 있었죠. 코로나 때. 네. 그때 비트코인이 뭐 혼자 독약청청했으면 자신 있게 이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미국 주식 무너질 때 비트코인은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만약에 안 좋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연돼요, 그게. 지연되는 거예요. 원래 경기라는 게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되다가 이제 경기가 정상이라든가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팍 오르겠죠.